안녕하세요. 엄청난 인연의 끈에 휘감겼던 여자입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을 소중히 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바로 사람과의 인연이라고 말하던 아빠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던 아빠에게 찾아온 커다란 인연의 끈은 자식인 저마저도 크게 희감아 왔더군요. 저는 그 기적 같던 인연을 널리 알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아빠는 건설 현장 소장 출신이세요. 가난했던 젊은 시절 맨몸으로 막노동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단계를 밟고 올라가셨던 성실한 분이셨죠. 오빠와 전 그런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며 평범한 대학을 나와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아빠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은 자식인 우리뿐만 아니라 아빠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후배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사정이 어려운 후배를 불러 몇 번이나 밥을 먹이기도 하고 돈이나 월세를 빌려주기도 하셨어요. 저희 집 사정도 썩 넉넉한 건 아니었건만 자식 수술비가 없어 애가 타던 직장 동료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기도 하셨죠. 그런 아빠가 못마땅할 만도 하건만 저희 엄마 또한 아빠처럼 천사 같은 분으로 늘 아빠의 뜻을 지지해 주셨어요. 우민아, 혜영아, 항상 사람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단다. 사람은 세상을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나 자신과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걸 잊지 말거라. 사람 사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또한 아빤 자기 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습니다. 하지만 70 넘어서까지 현장 일을 하고 싶다던 아빠에게 제 나이 30에 크나큰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엄마, 아빠는요? 추락한 공사 자재 한쪽 다리가 깔렸다는구나.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쪽 다리는 아예 절단해야 할 수도 있대. 아빠는 현장 일을 하다 그만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하던 분이셨건만 한순간에 불가피한 사고가 아빠의 인생을 크게 뒤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아빠는 결국 그 일로 한쪽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해야 하셨어요. 그때 아빠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빠의 현재 혹은 전 직장 동료 후배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아빠의 문병을 오거나 오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라도 보내주시더군요. 아빠가 평소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모두의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아빤 점차 기운을 차리셨고 퇴원 후 상처가 모두 아문 뒤엔 저와 오빠가 돈을 모아 괜찮은 의족도 맞춰드렸어요. 아빤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며 의족에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상생활에 적응이 되셨다곤 해도 불편한 다리로 현장 소장직에 복귀하는 건 결국엔 무리더라고요. 건설업체 사무직이라도 취업하려고 해도 퇴직할 나이가 된 아빠를 굳이 채용하겠다는 회사는 없었죠. 아빠, 그러지 말고 평생 일하느라 힘들게 사셨으니까 이제 그만 편하게 쉬면서 여유롭게 사시는 거 어때요? 아빠 벌이가 없다고 힘들어질 집안 형편도 아니잖아요. 저랑 오빠도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집에서 놀고 먹을 수 있겠니? 난 싫다. 다리도 하나 없어진 마당에 집에서 놀기까지 하면 난 내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질 거야. 아빠는 씁쓸해 하시면서도 구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이후 아빠의 직장 동료 분들이 일자리를 알아봐 주어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교통 통제 등의 일을 하는 신호수 일을 구하게 되셨어요. 우리 가족은 불행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려 노력하던 아빠를 열심히 응원해드렸죠. 그런데 아빠는 사고 2년 뒤 오빠가 세연이와 결혼한 다음부터 자꾸 집에서 결혼식 행진 연습을 하시더군요. 아빠, 왜 자꾸 입장고까지 흥얼거리면서 입장 연습을 하세요? 네 새언니가 사돈 어른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 너 결혼할 때 대비해서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내가 우리 딸도 꼭 손잡고 사위한테 보내줘야 할 거 아니니? 아빠의 말에 괜히 콧등이 시큰해지더군요. 제가 언젠가 아빠만큼 다정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빠른 미래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결혼한 지 1년 뒤, 저는 소개팅으로 오빠와 동갑이던 3살 많은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됐거든요. 혜영 씨 아버지도 건설 쪽에서 일하셨다고요? 와, 우리 정말 인연 아닐까요? 저희 아버지도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엔 혜영 씨 아버지처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하셨고요. 저도 아버지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예비 남편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부유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꽤 나던 집안 형편 차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와 만나고 싶어 했죠. 그렇게 만나다 보니 통하는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 너무 다정하고 성실한 성격에 반해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예비 남편이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시절 예비 남편은 자신 또한 어릴 적엔 집이 어려웠다고 말해주더군요. 나 어릴 땐 집이 어려웠었어. 그래서 막내 여동생 태어나기 전엔 할머니 집에 얹혀 살기도 했고, 나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외갓집에서도 얹혀 살았어. 근데 그때 돈도 못 벌면서 자기들 딸 고생시킨다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엄청 구박하셨어. 어린 내가 보기에도 대체 왜 저렇게 맨날 우리 아버지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 싶었다니까. 어머니는 일도 안 하셨으면서 두 분이랑 같이 우리 아버지 구박하고 우리 삼남매를 그렇게 살뜰하게 보살펴 주지도 않았어. 그건 내가 중학생 때 집을 구해서 외갓집을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지. 근데 우리 아버지 기죽지도 않고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셨어. 그래서 결국엔 40대 초반에 자기 건설회사까지 차리신 거야. 그 이후에도 회사를 성공시키려면 더 공부해야겠다면서 건축 관련 야간대학까지 졸업하시더라. 아버지가 성공하니까 그제야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던 외할머니가 자기 좀 모시라고 아버지를 닥달했는데 아버진 외갓집에 살던 당시 서러움이 너무 크셨었나 봐. 아버지가 외갓집에서 월세방이라도 구해 분가하려고 해도 우리 딸 또 고생시킬 생각이냐면서 못 나가게 막고 계속 구박하셨던 분이었거든. 그래서 결국 외할머니 모시고 살진 않게 됐는데 그래도 사이된 돌인 아직까지 다 하고 사셔. 용돈도 보내드리고 때 되면 찾아뵙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외할머니를 더 잘 챙기실걸? 나랑 동생들은 오히려 어릴 적 외할머니가 하도 아버지 못 살게 굴던 기억 때문에 외갓집을 잘 안 가지만 말이야. 예비 남편은 그렇게 성실한 데다 자식 사랑 끔찍하고 마음까지 넓은 자신의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돕고 싶어서 자신도 건축 관련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까지 입사했다고 했죠. 들어보니 예비 시모는 좀 까칠한 분인 것 같아도 예비 시아버진 저희 아버지처럼 참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아 조금 더 흔쾌히 예비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첫 인사를 왔던 날 저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다음 주 주말 우린 이번엔 시댁으로 인사를 갔죠. 타지에 살던 예비 시동생과 손아래 시누이도 저를 만나러 서울까지 와 있었어요. 이름이 혜영이라고? 부친께서도 같은 업계 계셨다니 참 반갑구나. 네, 저희 아빠도 아버님이 건설업계 계신다고 하니까 반가워하셨어요. 그래, 그래. 우리 수철이한테 얘긴 대충 들었어. 입막 높고 훌륭한 분이셨다고. 원래 이쪽 사람들이 겉으론 거칠어 보여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 치, 같은 건설 일이라도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랑 대표인 당신이랑 같아요? 뭐? 나도 현장 출신이야. 그건 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당신 지금 사람 앞에 두고 그게 할 소리야? 미안하구나, 혜영아.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원래 저렇게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가 막노동부터 시작한 사람인데 현장 사람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니?
맞아요, 어머니. 제 장인어른 되실 분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비 시아버진 굉장히 인상 좋고 상냥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제 예비 남편처럼 말이죠. 예비 시동생과 시누이도 모두 저를 반겨줬던 반면 딱 한 사람, 예비 시모만 절 못마땅해 하는 눈치더군요. 자신의 어머니가 가끔 무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사람이니 미리 미안하다던 예비 남편의 말이 아니었으면 자칫 발끈할 뻔도 했죠. 그래도 예비 시부와 남편뿐 아니라 예비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예비 시모에게 쓴소리를 하는 모습에 그나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비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 누구에게든 그렇게 까칠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도 예비 남편과 다른 식구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었으니 예비 시모 한 사람쯤은 그냥 참자고 생각하며 저는 궁금하던 부분에 대해 물었죠. 근데 왜 자꾸 아버님이 오빠를 수철이라고 부르시는 거야? 오빠 이름은 명재잖아. 아까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빠 어머님 때문에 잠깐 까먹고 있었어. 아, 그 얘기를 내가 안 해줬구나. 나 개명했어. 중학교 들어갈 때. 내 이름이 내 사주랑 안 맞는 이름이라나 뭐라나. 아버지가 미신 같은 거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괜히 자식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찝찝하셨나 봐. 그래서 좋지도 않은 형편에 철학관 가서 돈까지 주고 새 이름 받아서 개명했던 거야. 근데 자꾸 입에 배셨는지 어머니는 안 그러는데 아버지 나를 수철아 명재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부르시더라고. 그렇게 미처 몰랐던 예비 남편의 이야기도 알아가며 우린 우여곡절 끝에 양가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시작을 알릴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됐죠. 아, 이게 요새 계속 불안불안하더니만 결국 고장이 났네. 내일 우리 딸 상견례 날인데 이걸 어쩌나. 어쩔 수 없죠. 그냥 내일은 고장난 의족차고 모양새만 갖추고 목발 짚고 가는 걸로 해요, 여보. 상견례 전날 계속 불안하던 아빠의 의족은 결국 고장이 났습니다. 아빤 하는 수 없이 고장난 의족을 차고 보행을 위해 목발을 짚은 상태로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되셨죠. 상견례 자리엔 저희 오빠 새언니 그리고 예비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모두 참석하게 됐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예비 남편과 가족들은 모두 도착한 상태더군요. 우리는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아 방문을 열고 들어갔죠.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먼저 와 계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니다. 우리도 온 지 얼마 안 됐어. 어서 오거라.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저는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오던 아빠를 조심스레 부축해 드렸죠. 그런데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던 예비 시부와 다른 가족들과 달리 예비 시모는 예전 저를 봤을 때보다도 훨씬 못마땅한 눈으로 저희 아빠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곤 모두가 앉기도 전에 갑자기 버럭하지 않겠어요? 뭐야, 얘 혜영아, 너 왜 너희 아버지 다리가 저러시다고 우리한테 말을 안 했니? 네? 저희 아빠 다리요? 아, 굳이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아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저희 아빠가 예전에 일하다가 사고가 있으셨거든요. 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집안에도 얘기를 했었어야지. 뭐 이런 경우 없는 집안이 다 있어? 이보세요들. 결혼이 얼마나 집안 대 집안으로 중요한 행사인데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세세하게 전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까지 서로 교환까지 하는 요즘 세상에 이런 중요한 일을 말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결혼식장에서 우리 사돈 될 사람 몸이 저런 걸 보면 주위에서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어요? 명색이 우리 남편이 회사 사장인데 난 이런 집안엔 내 아들 절대 장가 못 보냅니다. 아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네. 다리가 저게 뭐야? 징그럽게. 예비 시모의 급발진에 다들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대체 저희 아빠가 다리가 불편하신 거랑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후 사람들이 저희 아빠를 보면 비웃을 거라는 예비 시모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옆을 보니
경악을 한 예비 시댁 식구들의 표정과 달리 저희 엄마, 오빠, 새언니는 저처럼 화가 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아빠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져 있었죠. 저는 화가 나서 앞뒤 안 가리고 예비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어머님. 지금 저희 아빠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빠 누구한테 그런 무시당할 정도로 못나게 사신 분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훌륭하고 인망 두터운 분인데 어떻게 남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주세요? 징그럽다고요? 그런 말을 사람 연전에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어머님이 제 눈엔 더 징그러워 보여요. 저는 저희 아빠 장애가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때문에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할 이유도 전혀 모르겠네요. 저희 아빠, 저한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잠깐만. 그런데 그때 더 큰 목소리로 제 말을 막아선 사람이 있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예비 시아버지였죠.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뜬금없었어요. 저 혹시 아까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형만이 형님 아니세요? 맞죠? 예비 시아버진 저희 아빠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더군요. 저희 아빠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죠. 어쩐지 저희 아빠가 들어오실 때부터 자꾸만 천천히 얼굴을 뜯어보는 것 같더니 말입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들어오느라 예비 시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예비 시모에게 봉변을 당했던 아빠는 그제야 예비 시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곤 2초의 정적 뒤, 너 태석이? 태석이 맞냐? 하고 소리치셨어요. 예, 저 태석이에요, 형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죠? 여기서 형님을 제 예비 사돈으로 만나다니요. 잘 지내셨어요? 달인 왜 이러세요? 형수님, 저 기억하시죠? 저희 어머니 집에서 그때 월세살이 하셨었잖아요. 어머, 세상에, 수철이 아버지잖아요. 그래,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얼굴이 뭔가 낯익더라니. 근데 수철이는요? 우리 명재가 바로 수철입니다. 명재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개명을 했었거든요. 형수님 정말 그대로십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까지 아는 사이셨는지 세 분은 갑자기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 예비 남편의 개명 전 이름을 말하시는 걸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제 예비 남편도 아셨던 것 같더군요. 예비 시아버진 저희 오빠를 바라보며 반갑다는 듯 말씀하셨죠. 그럼 이 애가 설마 그 조그맣던 우민인가요? 이야, 이 녀석 정말 많이 컸구나. 네 아버지랑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 넌 이 아저씨 기억 안 나지? 아저씨가 너 어릴 때 정말 많이 안아줬었는데. 형수님, 그럼 마지막에 형수님 뱃속에 있던 애가 바로 혜영이었던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가 아마 혜영이 낳기 2달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사람 인연이 이렇게 신기해. 여보, 당신 이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예요? 어떡해요? 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리둥절한 예비 시모의 질문에 그제야 잠시 자신들만의 세상에 다녀왔던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이 다시 서서히 굳어지더군요. 세 분은 얼마나 반가웠으면 예비 시모의 엄청난 막말도 잠시 까먹었었던 거예요. 예비 시아버진 싸늘한 얼굴로 예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 당신이 그 어렸던 애들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을 때 만났던 인연이니까. 우리 어머니 집에서 말이야. 형님하고 형수님 아니었으면 난 그 세월을 혼자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두 분은 내 은인이나 다름없어. 형님, 형수님, 우선 제 집사람 행동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노여움은 잠시 푸시고 우선 자리에 앉으시죠. 오랜만에 만난 건데 이렇게 불쾌한 마음으로 헤어질 순 없지 않습니까? 혜영아, 내가 우선 먼저 사과하마. 내가 저 사람 아주 따끔히 혼내주마. 가장 어리둥절해하던 저희 오빠와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저와 예비 시동생과 시누이 그리고 새언니도 엉겹결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당황한 표정이던 예비 시모 또한 당신 당장 여기서 나갈 거 아니면 앉아 하는 예비 시아버지 호통에 똥 씹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는 궁금해하는 모두를 위해 잠시 세 분의 인연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두 분하고 헤어진 지도 34년이 지났었네요. 혜영아, 너희 부모님은 내 은인이셨단다. 난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어.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열심히 사신 덕에 내가 성인이 될 무렵 살던 지역에 낡은 집이 남아 자가로 한 채 마련하실 수 있었지. 하지만 두 분께 남은 재산은 그 집 한 채가 거의 다였던 터라 두 분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어. 그렇게 난 서울로 혼자 상경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 결혼을 했단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 수철이, 그러니까 명재랑 연년생 남동생인 수용이를 낳았지. 예비 시아버진 과거를 회상하며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제 예비 시동생이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예비 시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났다고 해요. 때문에 예비 시아버진 밀렸던 임금조차 전부 받아내지 못하고 실직자 신세가 됐다고 했죠. 곧장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질 않더구나. 당장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셋이나 되는데 눈앞이 캄캄했지. 근데 내가 가장 힘들 시기에 내 아내가 그 어린 자식들을 두고 처가로 가버렸다. 자신은 내 옆에서 이런 개고생을 하며 살기 싫다는 쪽지만 달랑 남겨두고 말이야. 그때 그 배신감은 솔직히 지금껏 내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있어. 처가로 가서 매달려 볼까 했지만 소용없을 것 같더구나. 그래서 난 월세방을 빼고 지방에서 혼자 사시던 내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된 거야. 내가 돈을 벌 동안 애들이라도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 말이야. 당신의 어머니는 4년 전에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혼자 쓸쓸히 살고 계셨거든. 그리고 그날 갔던 내 어머니 집에 딸린 단칸방에 새들어 살던 가족이 바로 너희 부모님과 네 오빠 우민이었단다. 내가 어머니 댁에 내려갔을 때 네 오빠랑 우리 명재 나이가 고작 2살, 1살 어렸던 네 시동생은 100일이 막 지났었어. 넌 아직 네 엄마 뱃속에도 없었지. 이야기를 듣는데 예비 시모도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던 건 아는지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진 아랑곳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의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맞아. 거기가 우리 부부 신혼집이었어. 양팔에 어린애들을 둘이나 안고 엉엉 울며 주인집 아주머니를 찾아온 태석이 네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그때 우리 마당에서 아주머니하고 저녁상을 차려서 같이 먹고 있었지. 아주머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당시 가난했던 우리가 월세를 몇 달이나 밀렸을 때도 독촉 한 번 안 하고 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푸짐하게 한 번씩 밥상도 차려서 대접해 주시고 말이야. 그 많은 자식들 중에 그나마 가끔 찾아오던 건 태석이 너뿐이었잖아.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지. 그랬죠. 저희 어머니 참 좋은 분이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왜 그렇게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느라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혜영아, 그때 난 너희 부모님 도움을 무척 많이 받았단다. 난 거기서 어머니께 애들을 맡기고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 그때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혹시 몸 쓰는 일이라도 괜찮다면 자기와 함께 일하자며 나에게 건설 현장 일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네 아버지였어. 그냥 소개만 시켜준 게 아니라 날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몸을 다치지 않는 요령까지 전부 다 말이야. 자기도 그땐 고작 시키는 대로 일하는 말단이었었으면서 당시 현장 소장한테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꿋꿋하게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 어디 그뿐이게? 너희 어머닌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던 우리 어머니를 도와 내 아들들을 돌봐주셨어. 똑같이 어리던 네 오빠를 키우기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우리 애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분유랑 이유식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아플 때 누구보다 먼저 병원까지 얻고 달려가 주기도 했지. 명재 네가 한 번은 열이 펄펄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빠르게 병원에 널 데려가 준 혜영이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목숨이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 놀랍게도 엄마는 예비 시아버지의 어머니를 도와 예비 남편과 시동생을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었다는군요. 몸이 아픈 집주인 아주머니 혼자 애 둘을 다 보는 건 무리라면서요. 예비 시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엄마에게 넘치도록 고마워하며 나중엔 월세도 깎아주셨다고 했죠. 우리 두 집안은 나중에 나의 늘 식사도 함께 하면서 한 가족처럼 살았어. 들어보니 내가 어머니 집에서 살기 이전에도 너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를 많이 챙겨주셨었다는구나.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네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달려가 줬고 혼자 쓸쓸해 하시던 우리 어머니에게 먼저 식사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이것저것 반찬도 싸왔었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고마워서 너희 부모님에게 더 자주 식사 대접도 해주고 잘해주셨던 거지. 나와 어린애들을 두고 도망간 내 아내에게서 받은 상처를 난 너희 부모님에게서 많이 치유받았다. 한 번은 내가 공사장에서 다친 적이 있었는데 나 몰라라려던 소장에게 끝까지 따져 물어 결국 회사 측에서 보상을 받아내주기도 한 게 바로 네 아버지야.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예비 시아버지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채 발견되셨다는군요. 원래도 몸이 좋지 않던 분이었는데 아무도 일어나 있지 않았던 새벽에 마당에 있는 장을 뜰어 나오셨다가 뇌출혈로 그만 쓰러지셨던 거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 저희 아빠였다고 해요.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던 난 네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에 정말 깜짝 놀랐다. 네 아빠가 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으니 얼른 가보라고 엉엉 울면서 말해주시더구나. 난 그렇게 우리 애들을 네 엄마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지. 결국 내 어머니는 발견이 너무 늦어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때가 내가 어머니 집에서 산지 거의 2년이 다 됐을 때였어. 엄마 아빠는 예비 시아버지 아이들을 돌봐주며 시아버지 어머니 문병도 꼬박꼬박 갔었다고 해요. 심지어 당시 병원비가 없던 예비 시아버지에게 갚지도 말라며 병원비도 전부 내주셨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 또한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모아둔 돈을 선뜻 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비 시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혐오스럽게도 시아버지 형제들은 그제야 나타나 얼마 안 되는 유산 다툼을 했다더군요. 예비 시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의 병원비조차 없어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렸을 때도 그렇게 나몰라라 하더니 말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낡은 주택과 약간의 재산은 모두 형제들이 나눠 가지게 됐어. 때문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마침 그때 내 아내, 이 사람이 다시 내게 돌아오겠다고 연락을 해오더구나. 대신 자기가 지금 지내고 있는 자신의 부모 집,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처가로 들어가서 살길 원했어. 그 시대에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으니 내가 처가살이에만 동의하면 날 다시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배신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애들이 어렸고 난 또 돈을 벌어야 했기에 애들 엄마가 필요했단다. 그리고 이 사람도 오죽 힘들었으면 애들까지 버리고 떠났을까 싶어서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주기로 한 거야. 그렇게 난 애들과 함께 처가살이를 하게 됐고 집이 팔렸으니 너희 부모님도 이사를 가야 했기에 우린 그렇게 헤어지게 됐다. 뱃속에 네가 들어있어 네 엄마 배가 남산만 할 때 말이야. 아빠와 예비 시아버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렇게 작별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예비 시아버지의 처가 전화번호를 받아뒀었는데 솔직히 예비 시아버지의 부모님 댁도 아닌 처가에 전화를 걸기가 어려웠다는군요. 예비 시아버지 또한 예전 제 예비 남편에게 들었던 것처럼 처가에서 구박을 받으며 이를 악물고 사느라 전화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지인에게 권유받아 서울로 일터로 옮기게 되며 아빠는 받았던 연락처를 잃어버리셨다고 해요. 그렇게 두 집안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던 거죠. 그 뒤로 예비 시아버진 예비 시모와의 사이에서 막내인 딸까지 낳고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사업 성공도 했었던 거예요.
형님께서 같은 서울에 살고 계신 걸 알았다면 분명 찾아뵀을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라도 형님과 형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더라고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현장에서 사고로 다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말이야. 과거 추억팔이 이만하면 됐으니 이젠 당신 차례야. 당신 빨리 형님께 사과드려. 아무리 나랑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도 어떻게 사돈 되실 분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아니, 난 그냥 이야기를 마친 예비 시아버진 두 집안의 남다른 인연을 듣고 더욱 얼굴이 사색이 돼 있던 예비 시모에게 차갑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곤 더듬대는 예비 시모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화를 내셨죠. 난 이 결혼 처음부터 반대할 생각 전혀 없었고 지금은 더더욱 그 생각이 확고해. 열심히 살다가 사람이 사고로 다리를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어쩜 그렇게 사람 생각이 이기적이고 천박해.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망간 당신 대신해서 그 어렸던 우리 두 아들 녀석을 거의 키워주다시피 하고 나한테 이쪽 일도 가르쳐준 은인들이야. 당신은 귀찮다고 잘 찾아뵈러 가지도 않았던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자식처럼 챙겨줬던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감히 그런 형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막말을 해. 형님 아니었으면 난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야. 대체 당신 왜 그랬어? 이 결혼 깨려고? 깨면 당신한테 무슨 득이 있는데? 당신이 언제부터 자식들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매번 자기 사치에만 신경 쓰고 애들 학창 시절에 아침밥도 제대로 차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진짜로 명절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거짓말은 할 생각도 하지 마. 얼른 바른 대로 말 안 해? 사실은 아는 여자가 명재 소개시켜주고 싶다던 의사 아가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 먼저 만나보니까 집도 잘 사는 아가씨길래 내가 며느리로 점 찍어뒀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아빠란 사람은 무슨 신호수로 박봉받고 일하는 사람이라지 직업도 직장도 별 볼 일 없는 여자애랑 결혼한다는데 내가 성에 차겠어요? 나도 사장 마누라 모임에서 나름 체면이 있는데 안 그래도 다들 날 국졸이라고 무시하는데 며느린 좀 그럴싸한 애가 들어와야 내 면이 살죠. 근데 당신 몰래 결혼 깨라고 명재한테 아무리 닥달해도 애가 절대로 못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상견례 자리에서 깽판을 치면 하혼시킬 수 있을까 해서 작정하고 왔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비 사돈 다리가 저런 걸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라고요. 아휴, 근데 재수도 없지. 당신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못 나겠으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가 집안 좋고 직업 좋으면 당신 체면이 살아? 흥, 웃기지 마. 진짜 체면은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야. 국졸이 창피하면 내가 검정고시 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근데 당신이 귀찮아서 안 한 거 아니야. 게다가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배우래도 맨날 놀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느라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으면서 당신 체면은 자식 눈에 눈물 내면서까지 세우고 싶었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당장 사과 안 해? 사과 안 하면 카드 다 뺏고 집에서 아주 쫓아낼 줄 알아. 예비 시아버지 호통에 결국 예비 시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지못해 웅얼거리며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더 크게 화를 내자 그제야 다시 제대로 된 사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안하다, 혜영아. 네, 어머님. 솔직히 저 아직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저희 부모님하고 아버님 인연이 너무 남다르다기에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저 제 욕하는 건 참아도 저희 부모님 욕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는 제 앞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다. 내 조심하마. 나도 정말 미안하다, 혜영아.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형님, 형수님. 제가 이 사람 절대 앞으로 혜영이한테 시어머니지 못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고 부디 노연 푸시고 이 결혼 이대로 진행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두 분하고 진심으로 사돈지간을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그런 저희 아들이 혜영이를 정말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당신, 만약 앞으로 우리 혜영이한테 심술 부리기라도 하면 나 그땐 당신 정말로 아예 집에서 쫓아낼 거야. 나 그동안 당신이 내조는커녕 애들한테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해도 그래도 애를 셋이나 낳고 산 사이니까 의리고 정으로 당신 행동 참아줬어. 근데 만약에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들지? 그럼 그땐 당신 정말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명심해. 예비 시모는 시아버지의 사나운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마냥 기쁘지도 또 마냥 화를 낼 수도 없는 어중간한 분위기에서 끝이 났죠. 예비 남편은 그날 저녁 제게 전화로 다시 한번 더 자기 어머니의 일에 대한 사과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한 번 더 된통 혼인하셨어. 그래도 혜영이 너도 장인 장모님도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희 부모님 또한 예비 시모에게 앙금이 남아있긴 했지만 예비 시아버지와의 엄청난 인연만은 기쁘기 그지없어 하셨습니다. 때문에 제 결혼을 크게 반대하진 않으셨죠. 그렇게 저와 예비 남편은 결혼을 해서 정식 아내와 남편이 되었어요. 시아버진 우리에게 좋은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도 시아버지 몇 번이나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한 번은 의족이 망가진 앞발 위에 비싸고 좋은 의족을 맞춰주기도 하셨죠. 이렇게 비싼 의족을 제작하러 가자고? 아, 난 못해. 이런 비싼 선물은 못 받아. 형님,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게 뭔지 아세요? 형님하고 형수님께 받은 은혜를 한 번도 못 갚았다는 거예요. 제가 형님 덕에 이렇게 건설업계 들어와 자수성가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못 갚은 은혜 이렇게라도 갚게 해주세요. 저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두 분께 감사한 마음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형제 같지도 않은 형제들보다 오히려 형님과 형수님이 제 진짜 형제고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또 한 번은 자신의 집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과거의 사진들을 가져와 세 분이서 추억을 공유하시더군요. 그때 남편도 시아버지를 따라왔었는데 저희 오빠 부부도 마침 조카와 함께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어머머, 아유, 우린 이사 오면서 그때 그 집에서 찍은 사진들 다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다. 예, 우민아, 너 여기 와서 이 사진 좀 봐라. 여기 너랑 우리 김서방이랑 김서방 동생까지 셋이서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다. 너희 셋이서 얼마나 아웅다웅하면서 잘 놀았는지 몰라. 둘이 헤어졌을 때가 고작 4살이라 아예 기억 못하지? 엄마는 오래전 낡은 메리아스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던 오빠와 제 남편, 그리고 두 사람보다 한 살 어렸던 시동생의 사진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서로를 기억하지 못했던 남편과 저희 오빤 서로 멋쩍은 듯 눈을 마주치며 웃었죠. 물론 언제 그렇게 어색했던 시절이 있었냐는 듯 시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은 중마고우처럼 친하고 편한 사이가 됐지만은요. 그렇게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은 남다른 친분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어요. 또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아버진 저희 아빠에게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을 주시더군요. 혜영아, 나 네 시아버지가 자기 회사의 고문 자격으로 취직시켜줬다. 현장 일에 빠삭한 나만큼 현장 일에 대해 자세하고 세세히 조언해 줄 사람은 또 없을 거라면서 말이야. 정말요? 너무 잘 됐어요, 아빠. 시아버진 계속해서 건설 일에 목말라 하시던 저희 아빠를 자신의 회사에 고문 자격으로 취직시켜 주신 거예요. 아빠는 아닌 척해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신호수 일은 현장 일이긴 하지만 건설 일을 직접 하는 건 아니었기에
사실 많이 아쉬우셨다면서요.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껏 아빤 아주 만족스럽게 시아버지 회사를 다니고 계신답니다. 물론 고문 역할이라 일이나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쪽 일을 젊지 않은 나이에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아빠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만나면서도 뭐가 그렇게 서로 좋으신지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아주 자주 만남을 가지곤 하시죠. 어쩌다 제가 남편과 친정에 놀러 가면 열에 대여섯 번은 항상 시아버지가 놀러 계실 정도로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아빠와 붙어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모와의 이혼이었어요.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대체 왜 저번 형 결혼 때부터 자식들 결혼을 못 망쳐서 안달인 건데요? 저 어머니 때문에 이별 통보 받았다고요. 어떻게 제 여자친구 회사까지 찾아가서 깽판 치고 망신을 줄 수가 있어요? 거긴 또 어떻게 알고 가셨냐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뒤 시동생 또한 4년간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처럼 평범했던 그 여자가 역시나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지 그 여자 직장까지 찾아가 깽판을 치고 왔었다는군요. 이번엔 자기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시모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나도 정말 부잣집 며느리 드릴 거야. 다른 사장 사모들은 능력 있고 잘 사는 며느리만 드린다는데 난 나가면 할 말도 없어. 그래도 걔가 이번엔 순순히 물러나 다행이로구나. 내가 좋은 집안 여자로 손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넌 네 형처럼 인생 망치지 말고 그 여자랑 결혼해. 이게 다 널 위한 일이야. 시모 말을 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가 싶어서 기겁을 했네요. 그리고 그때 시아버진 질린다는 표정으로 결국 이혼을 통보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들 어릴 때도 이기적이게 애들하고 날 전부 버리고 집 나가버리더니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 법인가 봐. 당신이 나 돈 못 벌 때 그렇게 구박하고 성공하고 난 뒤엔 내종커녕 사치만 일 삼은 거 그렇다 쳐. 그런데 당신 나 말고 애들 위해서 제대로 헌신한 적이 있어? 애들 한창 클 나에도 귀찮다면서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준 날도 많았잖아. 그런 당신이라도 애들한테 엄만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나 당신을 참아줬던 거야. 그런데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 당신은 앞으로도 당신 이기심을 위해서라면 자식들 인생 망치는 건 나란 것도 안 할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난 내 자식들 인생 지켜야겠으니까 당신은 그만 이 집에서 나가.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아. 여보, 그런 게 어딨어요. 당신이랑 나랑 산 세월이 얼만데. 난 못해요. 싫어요. 나도 싫어. 당신에게 책임물을 유책 사유는 충분하고도 남았으니까 소송 걸기 전에 조용히 끝내자. 나도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야. 그동안 산정이 있고 어쨌든 우리 애들 엄마니까 재산 분할은 적당히 해줄게. 하지만 더는 내 아내, 애들 엄마로선 받아줄 수 없어.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시모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이혼당하고 혼자 살고 있던 80대 나이에 자신의 노모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뒤에 시모는 저희 집으로까지 찾아와 제게 울며 불며 매달리더군요. 에휴, 아가, 그동안 나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마. 나 너 결혼하고 나서 너한테 시어머니 짓 한 적 한 번도 없다. 비록 너한테 말은 제대로 안 걸었지만 말이야. 내가 누구보다 좋은 시어머니가 돼줄 테니까 제발 네 시아버지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 나이에 다 늙은 우리 엄마랑 둘이 살려니까 우중충해서 미칠 것 같다. 솔직히 제가 결혼한 후에도 시아버지와 남편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을 뿐이지 시모는 늘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봤었어요.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저에게 대놓고 말 한마디 걸지 않았었죠. 시아버지가 화를 내면 내가 뭐 시어머니 짓한 거 있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말입니다. 저희 아빠를 욕되게 했던 데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런 시모를 위해 제가 시아버지를 설득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였던지라 죄송하지만 어렵겠다는 대답만 했는데
계속 매달리려던 시모를 쫓아낸 건 바로 남편이었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자식인 우리들을 조금만 살뜰하게 챙겨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매몰차게까지 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남매들은 자식들한텐 별 관심 없으셨어도 우리 어머니니까 어떻게든 자식된 도린 다 하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예전 저희 장인어른께 했던 막말도 그렇고 이번에 수영이 여자친구까지 찾아가 난동 피우신 건 너무하셨던 거예요. 자식은 어머니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요. 아버지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근데 전 아버지 자식으로서 그런 어머니 응원 못합니다. 우리에게 관심 없던 어머니 대신해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우리 밥 챙겨주고 옷도 빨래도 해주시던 우리 아버지 인생, 저는 이제 더 행복하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이 배은망덕한 자식 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시모에게 큰 상처를 받은 시동생은 시모와 인연을 끊다시피 하더군요. 남편도 시모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지금 그나마 어쩌다 한 번씩 시모와 연락하고 사는 건 시누이가 유일하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시동생은 당시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무사히 재결합하여 작년에 웨딩 마치를 올렸답니다. 지금 시모가 빠진 우리 양가는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완전히 은퇴하신 후엔 세 분이서 시골에 주택을 짓고 1층과 2층에 나눠서 살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살던 내 어머니 집에서처럼 다 같이 마당 평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너희들도 기분 전환 삼아 놀러 오게 하면 너무 좋지 않겠니? 그치 큰애야? 그러게요. 그럼 저희 명절에 두 집 왔다 갔다 안 하고 편하게 그곳에서 며칠 쉬면 되겠네요. 세 분이 워낙 가깝게 지내시던 덕에 양가 형제들까지도 자연스레 사이가 많이 돈독해졌습니다. 무슨 모임만 있으면 다 같이 모일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과거 한 가족처럼 살던 저희 부모님과 시아버지처럼 지금은 마치 피가 이어진 친척인 듯 서로 챙기고 왕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올해 10월엔 드디어 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저는 저희 아빠가 우리 남매에게 입이 닳도록 해주셨던 말을 그대로 가르쳐 줄 생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네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말이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시아버지처럼 아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마치 자기 일처럼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던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을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물론 내가 베푼 선행이 곧바로 내게 되돌아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베푼 선행, 작은 도움의 손길이 언젠간 분명 더 큰 기적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꼭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심보를 남에게 내보인 만큼 그것 또한 불행하게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두 가족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기쁘고 커다란 기적이 함께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